북미 간 이상 교류가 확대되는 가운데 남북 정상이 한 달 만에 판문점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파격적이고 극비리에 열린 회담, 의미와 성과는 무엇일까요? 국방 포커스 지금 시작합니다. 북미 정상회담 취소 속보가 나온 지 이틀 만에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됐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한 달 만에 다시 만난 남북 정상은 어떤 논의를 했을까요? 비핵화 해법 마련을 위한 중재 외교와 과제는 무엇일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 포커스 윤지연입니다. 지금부터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분들 소개해드리죠.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유환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준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정세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합니다. 한미 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취소 통보부터 남북 정상회담까지 남북미 3국의 정상 외교전이 치열했는데요. 간략하게 정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항복 어떻습니까? 지난 일주일간은 정말 드라마틱한 한 주였다고 볼 수 있겠죠. 모든 국민들이 이제 다 전문가가 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네. 30분 정도만 뉴스를 보지 않으면 어느덧 먼 얘기가 돼버리는 그런 시기가 있었죠. 먼저 5월 24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시간 10시 5분경에 전격적으로 취소 편지를 서한을 날리게 되는데요. 예. 그 이후에 이제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10시 25분쯤에 북한이 싱가포르 실무회담에 나오지 않았고 여러 가지 상황상 본인도 북미 회담이 열리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네. 그 이후로 다음 날 김계관 외무부 부상을 통해서 북한에서는 담대하고 양보의 뉘앙스가 풍기는 그런 서신을 또 낭독을 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오늘 주로 다루게 되는 남북 정상회담 2차 정상회담이 깜짝스럽게 열리게 되는데요. 이 모든 과정을 살펴보면 정말 트럼프가 협상의 기술을 굉장히 잘 적용하고 있다. 네. 그런 식으로 저희는 또 많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침착하게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문 장군님. 네. 북한도 발빠른 대처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북미 정상회담 취소 통보 8시간 만이죠. 미국과 언제든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미국의 어떤 그런 취소 통보에 북한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자,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자, 북한의 행보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 공개 서한, 다시 말하면 정상회담 6월 10일 일정을 취소한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이 나오게 된 결정적인 그 계기를 제공한 장본인이 바로 북한이죠. 네. 지난 5월 16일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명의담화를 통해서 이제 미국을 향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일방적으로 핵폐기를 강요하면 우리는 정상회담 재고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했고 특히 볼턴 보좌관을 향한 인신공격성 그런 발언들도 쏟아냈지요. 그리고 역시 그 이후에 최선희 부상을 통해서 또다시금 미국을 향한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미국이 일방적인 CVID 방식이니 뭐니 리비아식으로 우리를 이렇게 몰아세우면 우리는 정상회담 다시 재고하도록 건의하겠다. 네. 결국은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인, 다시 말하면 적대적이고 분노 섞인 이런 북한의 반응에 이런 상황 속에서 회담을 여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공개 취소가 나오게 됐는데 역시 북한으로서도 북한이 그동안 즐겨 사용해왔던 북한표 벼랑 끝 전술을 네. 통해서 뭔가 자기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는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리고 남북 관계도 마찬가지죠. 5월 16일 북한이 예정돼 있던 남북 고위급 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를 했어요. 네.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가면서. 그래서
지금 남북 관계도 그렇고 북미 정상회담도 그렇고 상당히 위기 상황에 몰릴 수도 있다라고 네. 하는 판단이 결국 제가 원래 예상하기에는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지금 김계관 외상의 외무성 제1부상의 위임에 의한 담화 내용을 보면 사실상 북한 입장에서 보면 거의 반성문에 가까운 그런 내용으로 우리는 뭐 그게 아니고 우리는 회담할 용의가 있고 특히 트럼프식 방법에 관심이 네. 많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체면보다는 실리를 더 중시한 그런 결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꼬여가던 그런 물꼬를 다시 돌리는 그런 어떤 계기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네. 트럼프식 벼랑 끝 전술이 성공을 했다라는 지금 평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고요한 교수님 어찌됐든 이제 한미 정상회담 당시에 네.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확신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전격적인 취소 통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당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의원에게 대처를 정말 잘했다는 평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22일 한미 정상회담은 사실상 그 4.27 남북 정상회담과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사이에 열리는 회담으로서 사실상 그 가교 역할을 하는 회담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공유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미국에 전달하고 예. 또 있을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기 위한 여러 가지 우리들 아이디어 같은 것을 공유하는 네. 그런 중간에서의 어떤 가교적인 역할을 하는 회담이었고 또 그 회담을 진행하는 동안만 보더라도 예정대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됐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취소 통보 매우 당혹했지만 결국 그 남북이 긴밀히 협의해서 네. 이 비핵 평화 프로세스의 큰 틀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또 대화의 모멘텀을 살려나가야 한다. 불씨를 살려서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5월 26일 날 판문점에서 네. 올해 2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일단 급한 불을 끄고 이제 모멘텀을 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큰 틀에서 지금 그 우여곡절 속에서도 네. 훼손되지 않은 것은 크게 보면 지금 협상의 국면은 북핵 해결의 임계점에서 협상이 시작됐다. 지금은 이 전쟁이냐 평화냐의 갈림길에서 대화를 통한 해결 방법으로 남북미가 합의를 하고 지금 비핵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네. 만약에 이 회담이 실패한다면 다시 이제 그 군사 옵션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벼랑 끝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한 그런 국면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앞으로 나가기로 다시 이 의견을 모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밖에 이제 최고 지도자들이 나서서 톱다운 방식으로 네. 결심을 하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성과를 반드시 내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 네. 또 북한으로서도 이제 병진 노선을 종결하고 새로운 경제 발전 노선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그 발전 노선이 성공하려면 핵 문제를 해결하고 대외 관계를 풀어야 됩니다. 예. 뭐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 볼 때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공간이 없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다시 그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기 위한 발빠른 움직임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낸 편지에도 대화는 열려 있다라는 대목을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일까요? 한 달 만에 남북한 정상이 깜짝 회담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 교수님? 저도 그 판문점 선언할 때 이제 방송 여기 있었는데요. 그때 감동이 채 가시기 전에 또 한 번의 회담이 열릴 줄은 아마 아무도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이번 2차 정상회담의 가장 큰 것은 아무래도 모두가 생각하듯이 언제든 이제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가 유지되고 있구나. 네. 그전에 2000년, 2007년에 많은 분들이 유사한 형태의 한 라인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미 합의가 됐었는데 실제 작동된 적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예. 이번이 가장
사람들한테 많은 시사점을 준 부분은 앞으로 어떤 긴장 국면 속에서 오해가 있고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생기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유지가 되겠구나. 네. 북한 측에서 요청을 해서 만났다고 알려져 있죠. 예. 앞으로도 이런 오해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때 문재인 대통령 말씀처럼 친구가 일상에서 만나듯이 그렇게 편하게 만나서 오해를 덜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근본적인 어떤 취지는 서로 확인을 할 수 있다. 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도 이런 걸 잘 활용한다면 미국, 중국, 한국, 북한 사이에 안정적이고 서스테이너블한 지속 가능한 어떤 회담이 열릴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마련했다. 그렇게 봅니다. 네, 문 장군님. 네. 예. 격식을 차리지 않고 필요할 땐 수시로 대화를 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께서 그 모두 발언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남북 관계에 새로운 역사를 쓰는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지금 남북 정상이 그렇게 한 달 만에 그것도 격식을 파괴하고 짧은 2시간 만에 만남이었지만 그렇게 만난 역사, 전례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 말씀대로 새로운 역사를 쓰는 게 분명하고요. 네. 특히 굉장히 어려운 순간에 만난 겁니다. 남북 관계도 상당히 흔들리는 상황이었고 네. 북미 정상회담도 상당히 불투명한 국면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상이 만나서 꼬인 매듭을 풀어가는 그런 모습은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엔 북측이 먼저 제안했지만 앞으로는 우리 측이 제안할 수도 있다. 다만 이제 남북 간의 정상 간의 핫라인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이렇게 짧은 실무 방문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핫라인도 정상 가동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 만남이 정말 더 의미 있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번에 정상이 서로 합의한 이를테면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네. 라면 북한은 그걸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핵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고 예. 또 4.27 판문점 선언도 북한이 이런저런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고 스톱이 된 중단이 됐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없이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네. 이번 정상회담을 빛나게 하는 그런 결과가 된다고 봅니다. 네.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런 만큼 성과를 내야 되는데요. 고유한 교수님, 그만큼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북한이 어떤 절실한 것이 도출된 게 아닌가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파격적인 제2차 남북 정상회담, 어떤 이유가 정말 깔려 있을까요? 북한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에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전격 연기하거나 이제 그 파기하겠다고 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5월 7, 8일 그 2차 북중 정상회담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의 태도가 바뀌었다. 네. 그러니까 미중 관계에서 오는 오해가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볼 때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을 불러다가 뭐 다른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북중 접경을 그 뒷문을 열고 구멍을 내서 제재 압박의 효과를 떨어뜨리면서 비핵화 협상에 적극적이지 않도록 뭔가 역할을 한 거 아닌가. 네. 거기에 대한 이제 불신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그밖에 김계관 부상이라든가 최선희 부상이 한 얘기들 중에서 볼턴 국가안보 보좌관이라든가 펜스 부통령을 이제 개인적으로 리비아 모델에 대한 반대 의지라든가 뭐 정권과 체제를 건드린 데 대해서 불만을 표시한 것을 보고 북한이 이 대화할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네. 그렇게 보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분노와 적대감을 가진 상태에서 정상이 만났을 때 성과를 낼 수 있겠는가라는 네. 그런 의문을 표시하면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에게 그 정상회담 파기를 통보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사실 자기의 본심은 변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오해하고 있으니 이걸 이제 풀 수 있는 방법은 문재인 대통령과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나의 진심을 좀 알려달라. 네. 뭐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경위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그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뭔가 좀 그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니까 네. 일단 이제 북미 정상회담 파기라고 하는 카드를 던져놓고 열차의 문을 열어놓고 출발을 시키고 너희가 진짜로 그 협상을 할 의지가 있으면 올라타라. 네. 그랬는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대통령을 통해서 나의 진심은 변하지 않았다. 예. 본심은 그대로 있으니까 올라타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비핵평화 열차에 이제 그 3국의 정상들이 올라타고 예정대로 한번 가보자. 네. 그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비핵 평화 열차 정말 멋진 표현입니다. 우리 정부의 가교 역할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남북 정상회담 제안이 체면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스타일을 잘 보여준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요. 정말 이념을 넘어선 실리를 추구하고 있는지 문 장군님 의견 주십시오. 예,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라 그 위치는 뭐 무오류, 네. 또 신적인 절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물론 김계관 또는 최선희 이런 부상의 입을 통해서 나갔던 얘기고 또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공개 취소 그 과정이 나왔지만 예. 실제로는 그게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그런 내용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북한이라고 하는 체제를 감안했을 때 어디 김정은 위원장이 모르는 상태에서 김계관이나 최선희 같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 상황을 또 아주 발빠르게 대처를 했죠. 그래서 대화 의지는 분명하다. 네. 그리고 트럼프 방식, 미국 대통령의 의지, 그 방법, 우리도 관심이 있고 또 호응할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미국에 대해서 그 난국을 수습을 해나가고 특히 네. 아마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한 것도 고유한 교수님께서 좋은 해석을 해주셨는데 역시 그렇죠.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생각하는 게 무엇이고 네. 특히 북한의 관심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아마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어떤 형태로든 이제 뭔가 꼬여 있고 또 오해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다 또 한 가지는 남북 관계도 리선건 위원장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와는 당분간 만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미 던져놨는데 네. 그걸 다시 이제 끌어들여야 된단 말이죠. 그걸 다시 끌어들인다는 게 이게 사실 체면상 좀 말이 아니지만 제가 볼 땐 그걸 따질 계제가 아니다. 지금 네. 북한으로서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정상회담을 제안했고 그동안 흔들렸던 남북 북미 관계를 다시금 물꼬를 돌리는 그런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4.17 판문점 선언 이후에 5월은 정말 숨가쁜 한 달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고혜원 교수님, 네. 그래서요. 26일 날 전격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27일 다음 날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정상회담에 대한 걸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전 10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무슨 얘기가 오가는지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물론 북한의 요청이라고 합니다. 북한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무엇을 지금 만들고 싶어 하는 걸까요? 5.16 정상회담은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표현한 것처럼 일상의 친구처럼 또 우리 이제 시쳇말로 판문점 번개 네. 이런 형식으로 이제 갑작스럽게 비밀스럽게 이루어진 회담이었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은 그 남과 북의 정상들이 허물없이 만날 수 있는 신뢰는 생겼다. 네. 또 그 어떤 현안이 있을 때는 주저없이 최고 정상들이 만나서 담판 짓자. 그런 어떤 좋은 이제 관행이 생겨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만큼 북한이 이 모멘텀을 살려나가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는 거죠. 북측이 예. 요청을 했고. 네네. 그래서 이제 북한이 이 그 5월 27일 날 노동신문을 통해서 이 내용을 대해서 특필하면서 관심 있게 볼 부분은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네. 그 이전에는 북한 주민들이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는데 그만큼 내부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공식화했다는 것은 지금 어쨌든 시작을 했고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원하는 트럼프 방식대로 협상을 하겠다는 의지가 섰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반드시 이제 성공을 하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내부적으로도 공식한 것을 볼 때 이번은 그 한 번의 그런 성장통을 겪긴 했지만 네. 앞으로는 좀 잘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북 간에는 4번의 정상회담이 있던 것이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2차 정상회담이 됩니다. 자,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그 결과를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의미 있고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우리가 모두 했고 많은 국민이 다 같이 지켜봤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고유한 교수님의 판문점 번개라는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그 뭐 공식 용어로 채택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번개가 갖는 의미는 어떤 절차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저는 이게 단순히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의사소통의 어떤 장치로서 역할을 국내적인 그리고 국외적인 어떤 효과를 동시에 본다고 해요. 네. 북한 내에서도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미국이라든가 한국에 대한. 그리고 한국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의심과 걱정이 늘 있어 왔죠. 북한을 어떻게 믿겠느냐. 네. 8번 정도 속이지 않았느냐. 미국 내는 아직도 여론조사가 보여주듯이 많은 회의적인 시각이 일단은 다수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회담 같은 건 이제 판문점 번개를 통해서 언제든지 이러한 상황을 계속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거를 남북이 주도할 수 있다. 이 판문점 선언의 1조 항이 남북 간의 어떤 지도라는 측면이잖아요. 이건 네. 이제 미국을 배제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위기 국면이라든가 미스커뮤니케이션 상황이 오면 남북 간의 근본적인 목적을 공유함으로써 그런 어떤 가치 창출하는 파트너로서의 파트너십을 계속 보여주겠다. 네. 국제사회한테도 굉장히 큰 의미를 준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몇 가지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고 밝히면서도 비핵화 방식에 대해서는 북미 양측이 논의할 문제라고 선을 분명히 그었습니다. 그동안 한반도 운전자론을 강조하면서 중재자 역할을 잘해왔는데요. 비핵화 방식에 대해서는 한 발 조심스럽게 빠지는 모양새가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 장관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27일 오전 10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기자들 앞에서 그 전날 있었던 정상회담 결과를 쭉 발표하셨죠. 담화 형식으로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그 발표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면 그때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내용의 핵심은 본인이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던 그 결과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설명을 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의 결단을 하면 미국은 적대관계 종식을 비롯해서 북한의 경제 지원이라든지 관심사항을 채워줄 그런 의지가 확고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했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북한과 미국 간에 실무 협상이 필요하다라는 네. 부분들을 얘기를 했고 거기에 김정은 위원장도 동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래 이제 기자회견이 끝나고 끝난 게 아니라 발표를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그런 네.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외신 기자가 그런 질문을 했죠. 미국이 CVID 방식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CVID 방식에 동의했는지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을 하고 또 어떤 확신하는 근거가 있느냐. 네. 뭐 그런 내용의 질문을 드렸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맞다, 그렇다 이렇게 답변을 하지 않으셨고 좀 에둘러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얼버무린 게 아닌가.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가 의지가 있다고 분명하게 밝혔다고 하는 것이 그게 과연 정말 분명한 것이냐라고 네. 하는 의구심이 남아있다라는 지적이지요. 제가 생각할 땐 이렇습니다. 지금 완전한 비핵화 뭐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북한의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북한의 관심사항인 체제 보장을 지금 맞바꾸는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역시 그런 것이 분명치 않다면 협상 자체가 처음부터 성립이 아마 안 됐을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방식의 문제는 미국과 북한이 직접 협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를 내가 직접 거론하는 것보다는 네.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는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이해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남북 정상 간에는 거의 제 생각에는 좀 조율이 끝난 것 같은데 북미 간의 조율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답변을 하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네. 교수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벌써 이제 나왔습니다.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게 바로 북한의 비핵화를 할 경우에 미국이 북한에게 해줄 수 있는 최상은 바로 체제 보장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느냐? 불신이냐 아직도 이게 확실치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 지금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짚어보고 갈 것이 비핵화를 하게 되면은 미국이 체제 보장,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고 어디까지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이 이번 협상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3대에 걸쳐서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하면서 완성과 동시에 버린다고 할 때 체제 안전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에서 완벽한 체제 안전 보장, 그것도 2중, 3중의 어떤 안전 보장 장치를 원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북한이 스스로 핵을 개발하는 동기를 북미 적대 관계에서 찾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 지금 정전협정상 북한과 미국이 전쟁 관계, 교전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핵을 개발해서 억지 차원에서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핵을 버릴 명분을 이제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데 그 명분은 이제 체제 안전 보장이라는 거죠. 과거에는 체제 안전 보장은 스스로 지키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핵을 개발했는데 이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국면에 이르렀고 포기를 하려면 결국 이제 미국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결국 적대 관계를 해소하는 것, 전쟁을 종식하는 종전선언, 또 이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 또 북미 간의 관계를 정상화해서 수교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북한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일단 4.27 판문점 선언에서는 체제 안전 보장과 관련하는 이 그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올해 안에 종전 선언을 3자 또는 4자가 하고 또 이제 평화협정을 맺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하면서 궁극적으로 평화 체제를 구축한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그림인데 이제 사실상 북미 간에 이번 6월 12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미국의 우려사항, 그 비핵화죠. 그리고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안전 보장, 이것을 어떤 이제 수순으로 일괄 타결한 다음에 이행 방안을 만드느냐, 그런 것이 이제 핵심적인 문제인데 북한이 북미 간에 그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없다고 보고 남북 간에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고 중국이 또 보증하는 문제도 필요하고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은 일단은 이제 중심고리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북미 간에 하고 나중에 이제 남북 간의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했죠. 지난번 판문점 선언에서. 그리고 이제 동북아시아의 이해 당사국들 사이에 다자 안전 보장 문제 이런 것까지 포함할 때 아마도 이제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중심고리 전략, 정말 한마디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장군님,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북미 정상회담이 갑자기 멈췄다가 본궤도에 올라섰습니다. 판문점하고 싱가포르에서 실무 회담이 지금 진행 중인데 어떤 인물들이 서로 접촉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뭐 2트랙이다, 3트랙이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 양쪽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미국 측에서 이제 성김 필리핀 대사죠. 이분이 대표로 나오셨고 북한에서는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죠. 이 두 인물이 만나서
6월 10일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할 의제, 또 아마 발표할 합의 문안까지도 협의를 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것이 이제 하나의 트랙이라고 할 것 같으면 또 나머지는 싱가포르에서 의전이라든지 경호라든지 통신이라든지 회담 진행을 위해 필요한 전반적인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실무 접촉이 이제 곧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회담은 북측에서는 김창선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국무위원회 부장이라고 네. 공식화함이 돼 있고, 김정은의 집사다 뭐 네. 이런 얘기들도 부르는데, 이 김창선 부장과 미측에서는 헤이긴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예. 이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논의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정상적인 궤도로 진행되고 있다. 물론 뭐 아직 완전히 확정됐다고 말하기에 이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네. 그러나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문점에서는 북미 정상회담하고 관련된 중요 내용 합의문까지 거론이 되고 있고, 네. 싱가포르에서는 회담을 위한 형식 의전 이렇게 투 트랙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북미 실무회담을 통해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를 지금 조율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양국 정상들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또 어느 선에서 조율될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답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과거에 전통적으로 취해왔던 입장은 미국은 선비핵화, 후보상, 뭐 흔히 말하는 이제 CVID 방식으로 리비아 모델에 가까운 그런 주장들을 조지 W 부시 행정부 이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하자면 이제 입구론이죠. 불량 국가이니까 먼저 정상 국가들과 협상을 하려면 입구에서 불량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고 들어와라. 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발가벗고 들어와라 이런 얘기였고요. 근데 북한은 이제 자기들이 핵을 갖는 이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미 적대 관계에서 생긴 문제이니까 적대 관계를 하지 않는다는 체제 안전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해 주면 나갈 때 버리겠다. 출구론이죠. 그러다가 이제 뭐 9.19 공동성명이나 이런 데서는 서로 팽팽하니까 말 대 말, 그러니까 공약 대 공약을 네. 하고 그다음에 동시 행동 원칙에 따라서 서로 주고받자. 뭐 그렇게 했는데 검증 문제가 걸려가지고 2008년 12월 이후부터 육자회담이 재개되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에 핵 미사일이 고도화돼서 이제 완성 단계에 이르렀는데, 그래서 지금은 그 트럼프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지난번 그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일단이 드러났습니다. 네. 트럼프 모델이라는 것은 일괄 타결. 이제는 그 미룰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네. 단계별로 쪼개가지고 뭐 협상을 하고 할 시간이 없다. 모든 것을 북한이 요구하는 거 다 내놓고 우리가 우리하는 거 다 내놓고 한꺼번에 이 주고받기를 하는 일괄 타결을 하되, 물리적 사정으로 단계별로 이행하는 것은 용인할 수 있다. 예. 이게 이제 북한이 주장했던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수용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북미 간의 북핵 해결의 접점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도 비핵화 결심한 이상 빨리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최대 압박이라는 것이 주어진 조건이기 때문에 네. 시간을 끌수록 그 압박의 강도는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버릴 것 같으면 체제 안전 보장 문제가 빨리 해결된다면 그냥 빠른 속도로 같이 가자. 예. 그래서 그게 지금 이제 새롭게 북미 간의 실무 접촉과 의제 조율이 이루어지는 동력인 것 같습니다. 네. 김계관 부상을 통해서 자기의 본심은 트럼프 모델에 관심 있고 기대를 하고 우리도 거기에 어느 정도 동의한다는 그런 뜻을 우회적으로 비추었기 때문에 이게 네.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예. 네. 지금 이제 속도 조절이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핵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금 CVID를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절차상 어려울 수도 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맞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그러죠. 사실은 매번 협상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신뢰 구축이 가장 큰 문제죠. 상호가 신뢰하지 못하는 문제. 또 하나는 이게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절차입니다. 리비아만 해도 핵 초기 단계였는데 수년이 걸렸잖아요. 네. 남아공 모델도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델들을 봤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지도하는 국제검증단이 이제 사찰을 해야 된다. 또 한쪽에서는 미국의 랜드 연구소 같은 곳에서는 프랑스가 P5 중에 가장 중립적으로 보이는 프렌치가 주도하는 어떤 국제검증단을 또 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논리에 따르면 이제 5개씩 핵 폐기를 하는 모습, 처음 5개를 폐기하면 나머지도 폐기할 것이라는 어떤 신뢰를 준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제 안들이 나오곤 있어요. 근데 100%는 사실 힘듭니다. 막말로 네. 숨기는 것을 다 찾기도 힘들고, 실제 북한이 현재 NPT 가입국도 아니잖아요. 네. IAEA가 군부대 사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 정부가 승인을 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다 고려를 해서 이번 검증을 할 때 다 포함시켜야 되는 문제들로 전문가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녹아낸 것이 어떤 트럼프식 모델이라고 하는 새로 명명한 네. 북측과 미측의 어떤 조율을 이루는 단계로 어느 정도 지금 돌파구가 마련되고 있지 않는가, 그런 면에서 저도 좋은 전망을 갖고 있고요. 사실은 신뢰 구축이 핵심입니다. 네. 결국에는 서로 믿으면 그 핵을 사용할 의지가 없다면 어떤 나머지 검증과 폐기 절차는 그 다음에 지속되면 되는 것이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트럼프식 모델 이것을 북한이 수용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김계관 부상의 담화를 통해서 기대한다. 네. 그것이 이제 그 내용상으로 보면 쌍방의 적대 관계를 해소할 수 있고 현실적인 그런 방안으로서 이행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네.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은 사실상 적대관계 해소입니다. 네. 적대관계 해소가 왜 그렇게 북한이 중요한가 하면 지금까지 모든 그 북한의 그 유일체제나 수령체제의 그 3대로 끌고 올 수 있던 그 기반의 상당 부분은 이 분단체제에서 네. 오는 그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그 자기식 방식대로 그동안 살아왔는데 그 방식으로는 도저히 인민들의 수건을 해결할 수가 없다. 네. 62년도에 얘기했던 이밥의 뭐 고깃국, 네. 비단옷, 기와집 이런 얘기 수건을 지금 한 60년 가까이 지금 이 해결하지 못하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이 경제를 발전시켜야 된다. 그래서 4월 20일 그 7기 3차 전원회의에서 이제 그 병진 노선의 종결을 선언하고 사회주의 경제발전 총력 집중이라는 걸 내세웠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비핵화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런 이제 관점에서 그걸 하기 위한 그 전제 조건으로 적대관계 해소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게 중국이나 베트남도 초기에 먼저 미국과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개혁 지도부가 나타나서 네. 개혁 개방이나 도의 모의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그 우선 필요한 게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두르는 것도 종전선언입니다. 네. 종전선언은 법적으로 지금 뭐 정쟁을 끝내는 게 아니라 일종의 정치선언인데 북한으로 하여금 사상 이론적 조정을 하고 정책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먼저 마련해 주겠다는 의미에서 종전선언을 서두르고 있는 거죠. 네. 최근에 존 볼턴 보좌관은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 즉 PVID란 북한 핵무기를 폐기해서 테네시 오크리지를 가져가는 것이란 발언까지 했습니다. 왜 테네시 오크리지이고요? 또 북한이 모든 핵무기 제거가 실제 가능한 것인지,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지 등등 좀 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내용이 좀 복잡한데 좀 정리를 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리비아 모델이죠. 그 존 볼턴이 늘 얘기한 게 리비아 모델을 얘기했고, 리비아가 그 자기들의 핵 관련 시설들을 그 테네시 오클리지에다가 반출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북한 이제 비핵화의 어떤 상징적 조치로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미국 본토로 가져오게 되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큰 외교적 성과로 삼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아마 그걸 가시적으로 미국 국민들이 북한 핵 위협을 제거하는 그 상징적 조치로서 그걸 가져온다는 의미가 있는데 지금도 아마 협상 과정에서 그 부분이 상당히 그 첨예한 쟁점일 겁니다. 네. 미국은 그렇게 하길 원할 것
텐데 북한은 그 방식에 선뜻 동의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 굴복으로 비춰질 수 있으니까 자기 나라에서 자기 스스로 주동적으로 폐기하겠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풍계리 핵 실험장도 사실은 그 나중에 사찰 검증 이런 과정에서 협상 과정에서 그거를 폐기하게 되면 철저하게 어떤 그 사찰 과정이나 검증 과정이 그 들어갈 텐데 그러면 자기들의 핵 능력이 드러나게 될 텐데 네. 스스로 폭발을 먼저 해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결국은 자기들이 주동적으로 뭘 하고 있다는 것과 또 자기들의 핵 능력을 보여주기 싫다는 거죠. 예. 지금 이 미국이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도 그 북한의 자존심상 자기들이 만든 무기를 스스로 폐기할 수는 있어도 네. 미국까지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아마 거부감을 보일 겁니다. 장군님, 앞서서도 우리가 얘기를 좀 나눠봤지만 북한이 얻고자 하는 것이 완벽한 체제 보장입니다. CVIG 이 부분인데,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가야 되냐 이런 방법론인데 협약 문서에 대해서 북한이 만족은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북한이 의도하는 것은 어떤 방식이겠습니까?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어쨌든 북한의 핵을 완전히 내려놓고 그다음에 미국은 또 미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 중국 관련국들은 북한이 안심할 수 있도록 네. 북한의 정권과 체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을 해나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유한 교수님께서도 적대관계 해소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시 지금 한국과 중국도 1992년에 국교 정상화를 했습니다. 네. 수교를 했죠. 그러니까 사실 중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가 중국의 핵무기가 우리를 공격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교가 됐기 때문에요. 네.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도 이 공산화가 됐고 일당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과 수교를 했고 도이모이 개혁 개방을 하고 있지만 아마 베트남이 아마 미국의 핵무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네. 아마 그런 차원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북한이 핵을 내려놓고 미국과 수교를 하고 또 물론 그 전에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김정은이 핵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자 이제 적대관계 해소가 됐기 때문에 나는 핵 폐기 그걸 핵군축이라는 표현을 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됐다. 그렇게 내부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그다음에 핵 폐기 그 시점에 맞춰서 평화협정과 미국과의 수교 그다음에 또 이 남북관계 완전 정상화 이런 것들 특히 일본과의 수교도 이루어지고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남북한 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포함한 다자 안전보장 체제가 확고하게 이루어진다면 그거야말로 복합적으로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이 되는 것이고 폼페이오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CVID를 한다면 우리도 CVIG를 하겠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합의한 것을 조약 형태로 미국 의회에서 비준하고 완전히 되돌이킬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 네. 그렇게 필요하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중국과 미국이 남북 간의 평화협정을 보장해주고 다시 말하면 평화협정이 패키지가 되는 거죠. 남북 합의, 미중의 의정서 그걸 유엔에 기탁하고 이런 전반적인 아주 2중, 3중의 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네. 그야말로 완전히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그런 장치가 되겠지요. 근데 이제 북한이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번 우리 정의용 실장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와서 조건부 비핵화 얘기를 했어요. 네. 두 가지 조건을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군사위협의 해소, 그다음에 체제안전 보장입니다. 근데 지금은 군사위협 해소라는 얘기는 잘 안 나오고 있고 뒤에 것만 계속 나오고 예. 있어요. 아마 이거 묶어서 얘기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군사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늘 그동안 주장해온 것이 주한미군, 한미연합연습, 미군의 전략자산의 한반도의 전개 이런 것들이 모두 북한을 위협하는 군사위협이다. 그것이 북침을 하는 요소들이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북한이 5월 16일 날 남북 고위급 회담을 취소하면서 한미 간에 진행되는 맥스 선더 연습을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적대 행위를 위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에 대한 상당히 불만을 표시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북한이 체제안전보장에 대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담아서 다 요구를 한다면 네. 아마 굉장히 진한한 그런 협상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이제 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에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남북미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또 북미 회담에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의견 주시겠습니다. 네. 이 비핵 평화 프로세스의 시작은 뭐 문재인 이니셔티브, 네. 평화 우선의 한반도 정책에 이제 그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북미 간의 그 접촉이 이루어지고 예. 어쨌든 이 구도를 마련하는데 우리가 운전자 또 주도적 역할을 한 건 분명하죠. 그래서 그 문재인 프로세스가 4.27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문재인 김정은 프로세스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돼 가고 있는 예.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6월 12일 날 그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게 되면 문재인 김정은 트럼프 프로세스로 이게 이제 완성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남북미 3자가 모여서 큰 틀에서 그 한반도 냉전 구조 또는 적대 관계 이런 것을 종식시키는 어떤 정치 선언을 할 필요가 있겠죠.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에서 올해 안에 3자 또는 4자 종전 선언을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대체로 지금 3자로 정리가 돼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불신도 있고, 또 중국이 현 단계에서 종전선언에 참여할 나름대로의 근거가 많이 약화된 건 사실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실질적 당사자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한미연합사와 북한 사이의 대결 구도이죠. 네. 그래서 그 현실적인 대치를 하고 있는 군사 당국자들이 모여서 이 그 전쟁을 끝내는 정치 선언을 한다는 의미에서 볼 때 중국은 그 북한에서 판문점 대표부에서도 이미 철수했고, 북한에 주둔한 중국군도 철수를 했고, 한중 간에도 92년 한중 수교를 통해서 적대 관계를 해소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한중 관계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입니다. 네. 그런 관계에서 굳이 종전 선언을 하는데, 적대 관계 해소를 하는데 중국이 적대할 게 없는데 거기 들어올 이유가 있냐, 이제 이런 논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의 체제 안전 보장의 문제라든가 정전 협정의 서명 당사자라는 측면에서 처음부터 들어오는 게 좋다는 일부 의견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러나 지금의 이제 그 구조로 볼거나 또 속도로 볼 때 가급적 그 문김트 프로세스의 완성과 그것의 이행의 첫 단계는 우선 3자가 떼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에 따라서 4자, 6자 뭐 이렇게 다자로 이렇게 나가면 되겠죠. 네. 장군님, 이제 북미 정상회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지금 양국 간에 이제 실무 협의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 정부 역할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를 가느냐 마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중재 외교 역할 어디까지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 결국 이런 북미 간의 회담이 열리게 된 것은 고유현 교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남북 간의 소통이 이루어졌고, 특히 그 특사가 평양, 워싱턴을 방문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에 전기가 마련이 됐거든요. 네. 역시 이런 중재는 가장 중요한 게 전 신뢰라고 봅니다. 미국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또 북한으로부터도 이 남측과 대화를 하고 남측을 통했더니 이렇게 미국 대통령과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구나. 네.
또 역시 미국도 한국이 정말 북한을 설득을 해서 핵을 완전히 내려놓고 그야말로 한반도에 핵 없는 또 전쟁이 없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게 하는구나. 네. 한국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또 그런 신뢰가 되려면 소통이 또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남북 간에도 그렇고 한미 간에도 그렇고 이제 이런 역할들이 앞으로 계속 이어져야 될 것이고요. 당면하게는 6월 1일 이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있지요. 그리고 결국 4.27 판문점 선언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네. 특히 이런 소통을 통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김정은 위원장이 밝힌 대로 완전한 비핵화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4.27 선언의 이행과 그다음에 북미 간의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정말 북한이 바라는 정권과 체제가 안정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늘 계속 설득해서 최종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또 사실 북미 정상회담이 잘 열린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성공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이후에 그런 이행 과정에서도 우리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노력도 또 준비도 계속 해야 되겠지요. 최근에 북한의 비핵화란 용어 외에 정상외교, 중재외교, 특사외교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부의 역할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 보고요. 마지막으로요. 화해와 평화협력의 남북관계 그리고 비핵화를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 한 말씀 듣고 가겠습니다. 네, 박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어쨌든 남북 관계든 북미 관계든 지금은 신뢰인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지금은 평화의 새 시대를 열어나간다고 하고 또 과거 질서에서 새로운 질서로 지금 질서를 바꾸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은 이른바 이제 패러다임이 바뀐다고 할 때 결국은 이제 신구 패러다임 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또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의구심도 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실천이 반드시 필요하고 과거에 이제 사회주의권 개혁개방 때도 실천이 진리의 표준이라는 말을 썼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결국은 실천을 통해서 이것을 입증해 나가야 된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그 공간이 없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실천을 해야 되고 이제는 한국도 뭐 중재자 이런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당사자입니다. 네. 그래서 당사자가 주도적으로 하고 북미 간에도 이제 한 라인이 만들어지고 남북미 사이 한 라인이 만들어진다면 이제 그 정상들 간의 소통 창구를 마련해서 네. 오해를 풀고 이 프로세스를 성공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남북미 한 라인이 좀 많이 빨리 구축이 됐으면 하고요. 네, 교수님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저도 뭐 같은 바람이지요. 고희영 교수님 말씀하셨던 오늘 판문점 번개처럼 네. 남북미가 필요하면 번개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의사소통 구축이 가장 핵심입니다. 앞으로 끝없이 문제는 발생을 할 거예요. 저희가 네. 잠시 잊고 있지만 미중 간의 여러 가지 갈등들이 남중국해, 동중국해도 있잖아요. 네.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이를 그르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해야 되는 것이 이러한 소통의 예. 지속성 그리고 신뢰의 유지가 될 수 있어야겠죠. 결국 우리가 그 좋은 여러 가지 남북 회담과 선언들이 끝없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실패했던 거는 뭐 지도자 의지 문제도 있었겠지만 네. 여러 가지 어떤 오해와 어떤 갈등의 가능성을 관리하지 못한 측면이 있거든요. 네. 서스테이너블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의사소통 수단의 구축 그리고 정치적인 오해로 결정받지 않게 신속하게 결정해야 될 부분은 결정을 해야 될 거예요. 네.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총선과 대선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 결정이라는 오해를 낳지 않도록 신속하게 결정할 거는 국가 간의 결정을 빨리 하되 예. 신중할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지혜를 좀 발휘하면 보면 어떨까 합니다. 네. 예, 지금 이제 한미 동맹, 확고한 한미 공조가 전 오늘날 이런 상황을 마련했다. 네. 북한을 대화의 자리로 이끌었고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내려놓는 그런 결단을 갖게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는 사실 출발선입니다. 이것이 완성되는 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가 정말 투명한 소통과 신뢰를 유지하고 네. 특히 남북 간에 또 미북 간에 신뢰가 없습니다. 근데 신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신뢰는 많은 대화와 접촉 그리고 합의한 것을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신뢰가 하나하나 쌓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신뢰의 틀에 들어올 수 있도록 네.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역시 이런 것은 우리의 확고한 대비, 안보가 바탕이 됐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진 것이고 네. 결국 평화가 오는 동안, 평화를 만드는 동안 지키는 평화가 뒷받침이 돼야 되고요. 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이런 우리의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하려면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국민의 지지, 마음을 얻는 또 모든 이런 투명한 소통 이런 것들 잘 해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해 주신 세 분 전문가의 말씀 정말 중요하고요. 결론은 지속 가능한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고 또 구축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 또 그 속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실질적인 성과가 돌출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도움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화해와 평화 번영의 남북관계, 성공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우리 정부의 역할 다시 한번 강조해 보면서 함께하신 국방포커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